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20일에 있었던 우리 보건직 공중보건 문제에 대해서 해설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1일에 있었던 보건직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평이한 난이도에서 항상 출제되던 내용들을 베이스로 해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득점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만점을 받은 학생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만점이나 95점 정도, 그래서 높은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시험에서 나는 그래도 조금 어려웠는데 라고 느껴진다면 분명하게 본인이 공부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난이도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내가 보건지 공무원에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출제 빈도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늘 그래요. 제 교재에서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가 환경보건까지가 1권이고 파트 5부터 보건행정까지가 2권인데 보통 1권 안에서 문제의 70%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70%에서 더 많을 때는 80%까지 출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1권부터 4권까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나머지 파트에서는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는 출제 빈도가 낮으니까 여기는 조금 덜 공부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이론들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공중보건이지만 보건행정 사회보장 파트에서 또 3문제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1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병을 묻고 있는데 3급 감염병이고요. 중국 얼룩날개 모기가 매개를 하고 강원도, 경기도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발생한다. 우선 3급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절지동물이 매개하는 감염병들인데 중국 얼룩날개 모기라고 했으니까 누구예요? 우리 생각할 것도 없이 말라리아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황열 같은 경우는 모기가 매개하지만 열대순 모기가 매개하고, 자, 일본 내용 같은 경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매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백일에는 수인성 감염병이기 때문에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말라리아였고요. 자, 2번 문제, 후천 면역에 대한 문제인데, 이 후천 면역 문제도 정말 시험 문제로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일인가 싶을 만큼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 우리 교재에서 기출 문제도 보면은 너무 많아서 뭐 반복해서 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죠. 인체에 감마글로불린이나 항독소, 안티톡신을 주사하는 면역은 인공 수동 면역이다라는 거 쉽게 아실 수 있었을 거고, 후천 면역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면역을 선천 면역이라고 한다면 원래 없었던 면역이 살면서 생기는 면역을 후천 면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천 면역에는 우리가 크게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능동 면역은 내가 어떤 이물질이, 어떤 항원,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군대를 스스로 키워내는 것, 이걸 능동 면역이라고 했고요. 수동 면역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몸 안에서 키워낸 군인을 내가 데려다 쓰는 거죠. 용병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내 게 아니지만 남의 걸 갖다가 데리고 와서 우선 내 몸에 들어온 병원체랑 맞서 싸우게 하는 개념이다 라고 했죠. 자, 능동이든 수동이든 간에 이게 자연적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하면은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된 다음에 면역력이 생기는 거,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하면은 인공능동 면역은 우리가 흔히 예방접종을 통해서 획득되는 면역이다. 그래서 예방접종으로 인위적으로 병원체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내 몸에 주입을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예방접종의 균의 종류로는 생균 백신, 사균 백신, 순화독소가 있다라고 했죠. 자, 자연 수동 면역은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가 이 병원체에 감염돼서 빨리 목숨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면역을 아기에게 전달해주는 면역, 그래서 경태반 면역, 태반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거나 모유 수유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면역이다라고 했고,
자,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 안에서 만들어진 항체 또는 동물의 몸 안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인위적으로 추출해서 그걸 약처럼 만들어서 그 균에 노출된 사람에게 주입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이라던가 항독소 또는 무슨 면역 혈청, 감마 글로불린 이런 것들이 다 인공 수동 면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인공 수동 면역이었고, 자, 세 번째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질병을 묻고 있습니다. 자, 결핵 같은 경우는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클로시스라고 하는 세균이었고요. 자, 폴리오 바이러스, 콜레라 하면은 비브리오 콜레라균 세균이고요. 자, 장티푸스, 그래서 살모넬라 타이피라고 하는 장티푸스 세균이죠. 정답은 그래서 폴리오가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넘어가서, 자, 4번 문제 보시면은 코호트 연구에서 산출되는 통계량이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코호트 연구는 역학 연구 기법 중에서도 분석 역학에 해당이 됐었고, 코호트 연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발생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발생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생률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비교 위험도, 그래서 노출군이 비노출군보다 질병의 발생률이 몇 배 높은지를 나타내는 게 비교 위험도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노출 요인이 질병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값이 기여 위험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비례 사망 지수죠. 비례 사망 지수라고 하면은 1년 동안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 50세 이상인 사망자가 몇 %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게 비례 사망 지수라고 했습니다. 자, 5번 문제 유해물질과 중독 증상으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진폐증 같은 경우는 분진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 질환인 거죠. 그래서 납중독에 의한 증상은 아니고 수은 대표적인 증상 중에 근육 경련, 진전이라고 해서 떨림 같은 게 있었고, 카드뮴, 단백뇨 있었고요. 자, 크롬 하면은 비중격 천공이 가장 대표적인 중독 증상이죠. 정답 1번이고, 자, 납중독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5대 증상이라고 하면 얼굴이 창백해지는 납창백, 또는 연이라고 하는 치아에 선이 생기는 거고, 소변으로 코프로폴피린이 배출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혈액 구성 중에서 적혈구가 미성숙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호염기성 적혈구가 증가해서 그로 인해서 빈혈이 생길 수 있고요. 심근마비, 리스트드랍이라고 해서 손목이 뚝 떨어진다. 왜? 근육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5가지의 5대 증상이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 중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자, 현물급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현물급여라고 하고, 현금급여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주는 거죠. 자, 무슨 비라고 하면은 그건 다 현금급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양비 대표적인 현금급여고, 건강검진은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돈 받는 거 아니죠. 그냥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현물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보조기기를 살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현금 급여.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1년 동안 내가 의료비를 쓴 것 중에 본인이 낸 돈,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요, 공단에서 돈을 돌려주는 거죠. 현금 급여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의 급여 중에서 크게 현물 급여냐 현금 급여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법정 급여냐 부가 급여냐 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요양급여, 건강검진은 대표적인 법정급여, 법에 의해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는 급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물급여고,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본인 부담 상한액 같은 것들이 법정급여면서 현금급여에 해당이 되고요. 자, 부가급여 또는 임의급여라고 하는데, 이 부가급여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여는 임신, 출산, 진료비밖에 없습니다. 장제비랑 상병수당은 명시만 되어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제도죠. 자, 다음 예방 단계 묻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방 단계인데,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함으로써 그 질병을 치유하거나 경과를 늦춘다. 자, 너무 심플하죠.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나왔으니까 그냥 2차 예방이다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 자, 의료급여 기금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자, 의료급여 기금은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내는 돈이 있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돈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고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진료 체계는 1차, 2차, 3차 의료급여 기관으로 구분이 되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2단계 의료 전달 체계를 갖지만 의료급여는 3단계 전달 체계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선정과 관리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게 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이재민, 북한 이탈 주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종 수급권자를 구분할 때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또는 이재민, 노숙인까지가 일종 수급권자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9번 문제 보실게요. 자, 용존 산소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 용존 산소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다. 그럼 이 물에 산소가 많이 녹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깨끗한 물이다라고 했고요.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있는 어떤 이물질, 그러니까 유기물질 같은 것들이, 오염물질이 많아서 미생물들이 그 유기물질들을 분해하는데 산소를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적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용존 산소는 수질 오염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수온이 높을수록이 아니라 수온이 낮을수록, 기압이 높을수록 용존 산소량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용존 산소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고, 자, BOD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들이 산소를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왜 산소를 많이 썼다? 분해해야 될 유기물질, 오염물질이 많으니까. 자, 그러니까 용존 산소량이 적어지고 BOD가 많은 상태면 용존 산소량이 적어지게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용존산소는 수온이 낮을수록, 기압이 높을수록 높고 염류 농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라는 거, 그리고 BOD가 높으면 용존산소가 낮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실게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고습, 채취, 냄새,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 있을 때 공기가 물리화학적으로 변화되면서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불쾌감, 두통, 현기증을 일으킨다. 자, 요거는 그냥 군집독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자만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압 환경에서 저압 환경으로, 정상기압으로 압력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 문제였고, 산소 중독은 높은 농도의, 높은 분압의 산소를 계속 흡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고, 새집증후군은 새로 지은 건물이라던가 새로 인테리어를 했을 때 그 안에 사용된 건축 자재, 벽지, 뭐 단열재, 이런 데서 나오는 유해 물질로 인해서 느끼는 건강상의 문제를 새집증후군이라고 했죠. 그래서 군집독, 공기의 물리화학적 변화인데 여러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라고 했고요. 자, 11번 문제 보실게요. 식품위생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식품의 원료를 관리하고 제조하고 가공하고 조리하고 소분하고 유통하는 모든 과정에서 식품에 어떤 위해한 물질이 들어가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과정에 위해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해썹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문제였고요. 자, 12번 문제 보시면은 작업장에서 일일 4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소음의 최대 허용 기준을 묻고 있는데, 우리가 소음 작업에 대한 노출 기준을 공부했을 때, 이 작업장이 소음 작업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85dB 이상의 연소음이 발생되는 그 작업장을 소음 작업장이라고 했고요. 노출에 대한 강도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내용으로 먼저 정리를 하고 가면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다. 그럼 이 작업장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이야 라고 인정을 받는 거고요. 85dB로 그냥 쭉 노출이 되면 되는데, 만약에 90dB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8시간 넘기지 마 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dB로 계속 노출이 될 때는 8시간까지
시간까지 가능하다. 근데 소음 강도가 더 높아져서 95dB이다. 그럼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4시간, 100dB이면 2시간, 105dB이면 1시간, 110일 때는 30분, 115일 때는 15분간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허용 한계가 115dB, 115dB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문제에서 4시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허용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95dB이 되겠죠. 자, 다음에 15번 문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책임 운영 기관을 묻고 있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 있었고 관련 기관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소속 기관을 묻고 있는 거고 해당되는 것은 국립정신건강센터밖에 없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라고 하면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그리고 국립나주병원, 부곡병원, 춘천병원, 공주병원 해서 요 5개가 정신병원이라고 했고, 국립소록도병원과 국립재활원까지가 병원 조직으로 있고요. 자, 그 외에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망향이동산관리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과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 의약품심의위원회까지가 보건복지부 직제에 들어가 있는 소속기관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14번 노인장 요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양병원 간병비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3가지가 있었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으면서 요양병원 간병비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이 됐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수급자가 아니라 누가? 가입자. 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그대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거고, 자, 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질병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수급자가 되는 거죠. 자, 단기 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월 최대 20일이 아니라 9일로 하고 있습니다. 자, 9일인데 4회까지 연장은 가능하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연간 4회입니다. 자,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해서 한 달에 기본적으로 9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가급여 시 본인 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100분의 15다. 시설급여가 20%, 재가급여는 1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 문제였고요. 자, 15번 문제. 헬스플랜 2030에서 6개 분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6개 분과라고 하면은 건강생활실천 분과가 있었고요. 정신건강관리, 그리고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거, 그리고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까지 있었죠.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 안전환경보건이고, 안전환경보건 같은 경우는 5차 말고 4차까지는 있었어요. 근데 없어진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헬스플랜 2030에서는 우리가 비전, 목표, 그 다음에 그 중점 과제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온다고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했죠. 자, 16번 바로 넘어갈게요. 암관리법상 암검진 사업의 대상 암 종류, 검진 주기, 연령 기준. 그래서 우리 암검진 대상은 위간대, 유자폐, 그래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까지 6가지가 있었고요. 간암 같은 경우는 40세 이상 남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하게 되고요.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고요. 1년이 기준인 거죠. 1년마다. 자, 폐암은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녀 중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한다. 그래서 간암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고, 이거 간단하게 보면은, 위암은 40세 이상 남녀 2년 주기, 간암 40세 이상 남녀 중에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 주기, 대장암 50세 이상 1년,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대상으로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대상으로 2년이고요. 폐암은 54세에서 74세 남녀 중에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따른 설명인데,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에서 공장, 공사 현장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다시 말하면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이게 근로자 건강 진단 중에서도 그 일반 건강 진단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일반 건강 진단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건강 진단인데,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그리고 그 외 사무직 외의 직종은 1년에 한 번 한다라고 했고요. 특수 건강 진단 같은 경우는 유해 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화학 물질을 직접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는 6개월, 그 외에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자, 배치정 건강 진단은 신규 채용했거나 새롭게 부서를 이동하는데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방금 전에 봤던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업무다. 그럴 경우에 실시하는 게 배치정 건강 진단이었고요. 자, 정기적으로 하진 않지만 수시로 또는 임시로 할 수 있는 거, 수시 건강 진단 같은 경우는 유해인자 특수 건강 진단 대상이에요. 이 사람이 그 특수 건강 진단 기간이 아닌데 그 업무를 하던 사람에게 어떤 직업성 천식이나 직업성 피부질환 같은 직업병이 의심되는 그런 증상이나 소견이 있을 때 실시하는 거. 자, 임시 건강 진단은 특수 건강 진단 대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근로자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한 부서의 근로자들을 여러 명에게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여러 명에게 어떤 직업병 의심되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이 됐을 때 하는 게 임시 건강 진단이다라고 했죠. 자, 18번 감염 재생산수가 1일 때 감염병의 유행 양상을 묻고 있는데, 감염 재생산수가 1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한 명에게 질병을 전파하고요. 그 한 사람이 또 한 명에게 계속해서 한 명에게만 전파를 한다. 자, 질병의 전파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환자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고 계속 그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염병이 풍토병이 된다라는 특성이 있겠고, 자, 감염 재생산수가 1보다 크다. 만약에 2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2명에게, 이 사람도 2명에게, 이 사람도 2명에게 이렇게 해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질병이 유행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1보다 클 경우에는 질병이 유행하고, 자, 반대로 감염 재생산수가 0.5다, 1보다 작게 되면은 한 사람이 한 명에게 전파시킬 확률이 50%라는 거죠. 그럼 전파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 근데 50%의 확률로 시켰어요. 자, 이 사람도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파를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환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염 재생산 수가 1보다 작으면 감염병이 소멸하게 된다. 팬데믹은 지역적 특성으로 2개 대륙 이상에서 질병이 유행할 때 팬데믹이라고 했고요. 자, 이 19번 문제 IARC의 발암물질 분류 기준을 묻고 있는데, 자, 인체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일부 존재하며 실험동물에서 증거가 충분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그룹 2A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요건 한번 그냥 정리를 해보면은 IARC의 발암물질 분류 기준은 그룹 1, 2A와 2B, 3, 4로 구분이 되는데, 그룹 1이 인체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충분한 인간 대상 연구 자료도 있으면서 충분한 동물 실험 결과도 있으면은 그룹 1, 이건 인체 발암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고, 발암 추정 물질을 그룹 2A라고 하는데 충분한 동물 실험 결과는 있어요. 근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룹 2A. 자, 2B는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해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결과도 불충분하지만 발암은 가능하다라는 거. 자, 발암성 미분류 물질은 그러니까 제한적인 것도 아니고 불충분한 인간 대상 연구 자료와 불충분한 동물 실험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발암성 미분류 물질. 인체 비발암성 추정 물질은 암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암 가능성이 없거나 동물 실험 결과도 부족할 경우가 그룹 4에 해당이 된다. 자, 마지막으로 20번.
세계보건기구의 9차 상하이 국제 건강증진 국제회의에서의 주제를 묻고 있는데, 자, 이것도 굉장히 강조해드렸던 내용들이죠. 자, SDG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안에서의 건강의 영역, 보건의 영역을 강조한 게 상하이 국제 건강증진 국제회의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보시면은 2016년에 있었던 상하이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라고 하는데, 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유엔에서 수립하는 세계 공동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될 공동 목표다. 그럼 이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MDG라고 해서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고 하는 공동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2015년에 이게 끝났으니까 2016년부터 15년간, 그래서 2030년까지의 공동 목표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수립을 한 거고, 이 건강증진 국제회의에서는 이 SDG 안에서 보건 영역의 역할에 대한 것을 주요 의제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모든 것은 건강을 위해라는 의제를 설정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25년 6월에 있었던 보건직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좀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제가 실제 수업처럼 해설을 막 상세하게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이미 시험을 이제 치르신 분들이 요 강좌를 거의 보실 텐데, 이미 시험을 치르셨더라는 것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긴 설명보다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렇게 정답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정도의 설명을 드렸고요. 요번에 시험 보신 분들 모두 고득점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겠다라는 거에 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공중보건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